안녕하세요. 건강대학교 한의과대학 경일학교실의 김재효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락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는 경혈학 교과목의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여지는 사진 이미지처럼 경락과 경혈학에 관련돼 있는 하나의 학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락경혈학회인데요. 대한한의학회 산하에 있는 어, 경혈학과 경락에 관련된 지식을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음, 학회입니다. 여기 공식적인 학회 이름이 경락경혈학회인데요.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경혈학이라는 단어에는 바로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락이라는 개념을 대표하는 단어로서 본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경락의 구조, 기능에 대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수라고 읽는 수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최근에는 수혈을 경혈이라고 우리가 대체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 자극을 통해 인체의 질병을 치료할 때 인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부위를 통상 수혈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은 이번 교육 과정에서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경혈학은 경락의 구조와 기능, 수혈의 위치와 작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첫 학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을 주로 소개하게 될 거고요. 2학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또 이해하는, 심화하는 내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경혈학에서 경락이라고 하는 경을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이 경락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개괄적으로 설명되는지를 첫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이라는 단어는 한자 사전에서 보면 진할경이라는 표현이 있고 락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을락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에는 맥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경맥, 락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맥을 우리가 생략한 채 경락이라고 통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직물의 세로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옷감을 보면 옷감에서 위아래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어, 섬유를 우리가 경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경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위아래로 남북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런 위아래로 남북으로 향하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도나 전 세계 지구본에서의 이 경도라는 선들이 그려져 있죠. 바로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진 선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를 경도라고 부르고 있죠. 또한 각각의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들을 위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지구의 지도상의 위치를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경도에 해당하는 말이 진할경이라고 하는 이 경자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죠. 한자 사전을 보면 이 경에는 길, 도로 또는 법률과 같은 이치 등을 언급하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황제내경,
친구갈불경, 신농본초경 등 다양한 의서 중에 핵심이 되는 책들을 우리는 경이라는 단어로 책명을 붙이고 있죠. 한편 락이라는 개념은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잊는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어떤 식으로 잊느냐면 직물에서 세로줄을 경이라고 했다면 이 세로줄을 가로로 횡으로 묶는 가느다란 섬유들을 이런 세로줄을 묶는다라는 뜻으로 락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락에는 묶는다, 잇는다 또는 그물과 같은 형상의 물건들을 칭할 때 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로 맥락이라는 말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죠. 단어들의 의미를 어떤 논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설명할 건가에 따라서 맥락적으로 설명하죠 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맥락이라는 의미에도 락의 의미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맥, 락맥을 합쳐서 우리가 경락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개념, 단어의 명칭을 어떻게 인체의 하나의 생리적, 병리적, 크게 보면 의학적 개념으로 활용했을까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경락은 경맥과 락맥을 합친 말로써 경락은 인체의 생리 상태에서의 생리의 정상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경기의 운행의 통례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체 전체의 생명 현상을 정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활동시킬 수 있는 구조 또는 기능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경락이라는 내용 안에 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과서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네 가지의 패턴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락의 개념을 확장해 갈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경락이라고 한 하나의 시스템들은 인체의 생리 상태를 어, 정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작용의 길이다라는 뜻으로 인체 기혈의 운행 통로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러한 표현을 저는 우리 인체를 일차원적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은 방금 드렸던 설명처럼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서로 얽혀져 있는 하나의 구조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해석들은 이차원적인 인체에 대한 구조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은 종행 상하를 상하의 개념을 인식하는 공간적 의미, 락은 이 상하의 개념을 횡으로 묶어서 얼기처럼 인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물망 현상인 거죠. 이를 통해서 이차원적 구조 인식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의미는 1번에서는 선적인 구조, 결국은 A에서 B라는 지점을 향해서 또는 B에서 A라는 지점을 향해서 B에서 C라는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3번의 2차원적 구조 인식은 이것을 종합했을 때 결국은 A, B, C 사이에 하나의 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면적인 구성들이 최종 단계에서는 경락계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안으로는 장부, 밖으로는 팔다리를 비롯한 피부로 서로 연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깊이에 따른 개념인 거죠. 인체가 결국은 피부를 통해 외부 환경과 노출되어 있는 반면 인체 내부에는 더욱 다양한 조직, 기관 등을 포함한 인체의 생명 현상을 나타나고 있을 때 이것을 안팎으로 묶어주는 하나의 공간적 인식을 4번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러한 해석들을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3차원적인 구조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락의 개념들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선적인 패턴, 면적인 패턴, 또 공간적인 패턴들을 인식해내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 아닐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과 락에만 주목했는데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경과 락 뒤에는 전미사로서 맥이라는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맥을 우리가 경맥, 또 락맥이라고 붙이게 되는데요. 사실 인체에는 이 맥이 들어가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근맥이라고 하면 근과 관련된, 힘줄과 관련된 하나의 띠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혈관과 관련된 띠, 결국은 혈관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죠. 고유 명사로서의 옛날에 맥은 혈관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혈관뿐만 아니라 촉지를 통해서 맥동이 펄세이션, 박동하고 있는 동맥의 혈관까지를 고대인들은 경험하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펄스에 기반을 둔 또는 최표면에 나타나는 혈관에 기반을 둔 맥에 대한 인식이 크고 작음으로써 또는 겉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구조의 특징에 따라 경맥, 락맥, 선락 등등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경은 주로 상하로 위아래를 향해서 운행하고 있는 하나의 기능을 작용하고 있는 맥관계라면 락맥이라고 하는 맥은 바로 이러한 경맥과 경맥을 얽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세부적인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보다 더 미세한 모세 혈관들의 구조들을 오늘날로 보면 옛날 표현으로 보면 솔락이라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경과 락보다 맥이 어, 더 일찍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여기서 하는 건데요. 고대 의서를 보면 맥이란 단어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고 그 맥이라는 단어를 형태학적, 기능학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경과 락이라고 하는 분류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오늘날에는 맥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채 경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맥이 생략된 내용들은 주로 맥진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한의학의 진단 영역, 또 치료 영역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맥에 대한 개념들은 어, 근육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혈관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체에서 나타나는 띠 모양의 구조를 육안적으로 관찰했거나 촉진을 통해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맥이라는 단어들이 확장되었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경락에서 하나의 이러한 개념들이 계통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경락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또는 분류들이 등장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락계통의 분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는 황제내경 영추 해론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락이라고 한 실체는 인체의 내부 장부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또한 인체의 외부에 드러나 있는 근육, 힘줄의 표현이라든지 피부의 모습들과 형태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서 안으로는 장부에 속하고 바깥으로는 근육과 피부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락계통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경락계통이 맥이라는 주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경맥이라는 주체에서 볼 때는 12경맥을 중심으로 해서 12경별, 규경팔맥 등으로서 요 장부와 외부에 있는 인체 피부,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서로 얼개처럼 묶어주는 하나의 락맥적 구조들이 별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열다섯 가지의 종류로 구분하게 되었고, 또는 인체의 인체의 각종 관절을 포함한, 어, 세표면에 365라는 다양한 이러한 그러니까, 연락을 이루는 락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365마디 또는 365락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 이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개념들이 또 손락, 부락, 현락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체의 각종 띠 모양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 모습 속에서 체표 혈관 또는 근육이나 힘줄의 모습, 임파절의 모습들을 대상으로 해서 붙여진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교과서적으로 종합해 보면 경락계통은 경맥과 락맥, 경근, 피부라고 하는 크게 네 개의 구조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에 경맥은 다시 12경맥, 기경팔맥, 12경별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락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락맥에서 락맥, 부락, 손락, 혈락 등의 모습으로 또 세부적인 분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인체의 근육계 또는 피부 모습들을 경근, 피부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다시 명쾌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영추 해론편을 근거로 해서 홍던이라는 한의사분이 침과 침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전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락계통의 구성을 다시 한번 체계화시켰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도표입니다. 여기서도 영추 해론편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이 바로 인체의 경이라고 하는 경락계통을 구조와 또는 유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금 소개드렸던 경락 그리고 경맥과 락맥, 그다음에 내속 외연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경근과 피부 또 내부 장기들이 하나의 구조에 얼개처럼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 각각의 경락 계통이 형성되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만 홍든 박사는 이 과정에 이 경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러한 구조를 채우고 있는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매질을 유체라는 말을 써서 기, 혈, 수 여기서 말하는 수는 물숫자를 써서 인체 내에 존재하는 체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체까지가 경락계통의 구성에 포함되어야 올바르게 우리의 인체 생리, 병리 또는 한의학적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점을 종합해 보면 경락계통의 구성을 합쳐보면 그리고 인체를 이해하는 지식 체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려볼까 하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경락계통이라고 하는 개념, 경락을 이용한 하나의 시스템적인 분류들은 바로 인체의 해부학적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해부학적 표현 중에 황제내경, 영추, 사기 장부 표현에 나온 내용을 보면 황제가 침을 놓는 부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침을 놓는 부위를 우리는 통칭으로 수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물론 수혈은 경혈이라는 말로도 오늘날 쓰이고 있으니까 같은 비슷한 개념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고요. 이러한 경혈의 위치를 황제가 물을 때 기백이 답하는 말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혈의 위치가 육절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들을 용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침을 놓는 과정에 경혈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내용에서
인체의 해부학적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표현은 또 다른 내용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영추 경맥편을 비롯한 여러 문헌 안에, 여러 편 안에 근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랑맥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근육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의 기육, 기육은 곧 피부와 근육을 지칭하는 공간인데요. 이러한 피부와 근육의 사이 공간 안쪽에 하나의 경맥 또는 락맥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해부학적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 영추 경맥편의 그 문헌을 보시는 과정에 여기에 우리 인체의 구조와 관련된 해부학적 용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해부학적 구조에서 드러난 하나의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 드린 맥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맥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의 혈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혈관계에는 사실을 동맥을 중심으로 하는 맥관계도 있고 정맥을 중심으로 하는 맥관계도 있으면서 또한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않았겠지만 림프관과 관련된 맥관계에 대한 초보적 인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체의 깊은 부위부터 인체의 얕은 부위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옛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라는 표현, 맥이라는 표현, 또 경맥이라는 표현, 락맥이라는 표현 등은 인체의 해부적 구조와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라는 공간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이러한 피부와 근육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맥관 구조 또는 신경계 등등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옛 의가들은 환자를 통해서 인식하고 또 이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했다는 점을 경혈학이라는 내용 안에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최초의 12경맥에 대한 명칭은 황제내경 영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추 경맥편에서 12개의 경맥 명칭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5장 6부에 속한다라는 의미로서 12개의 경맥에 각각의 내부 장기의 명칭을 연관해서 경맥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족태양인 경우에는 방광, 족소양인 경우에는 담, 족양명 위경인 경우에는 위 등등으로 여기에 보이듯 각각의 12개의 경맥에는 12개의 내장 장기가 대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12경맥이 인체 전체의 를 어떻게 분포하고 또 그 분포에 따라서 어떠한 병증을 나타내는지가 또 영주경맥편에 내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2경맥의 유주 순서와 규칙은 황제내경의 영기편, 또 역순 비수편 등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명칭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그 순서 배열은 떻게 달랐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힌트가 한나라 초기에 호남성 장사 지역에 마왕태 한묘의 형태로 매장되어 있던 백서가 출토되면서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12경맥의 명칭이 표준화된 것은 황제내경 영추라고 얘기했지만 이 영추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왕태 한묘에서 출촌된 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황제 내경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섰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왕태 의서에는 경맥의 배열 순서와 경맥의 명칭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추 경맥편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 마왕태 의서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의서가 출토되었습니다. 하나는 족비11 맥구경, 또 다른 하나는 음양11 맥구경입니다. 이 두 의서 모두 영추 경맥편과 달리 11종류의 경맥 명칭이 등장하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황제 내경에서 처음 비롯되었던 경맥이기 때문에 11개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족비 11 맥구경과 음양 11 맥구경에 나타나는 경맥의 명칭과 배열 순서를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족비 11 맥구경에서는 말 그대로 다리를 중심으로 팔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을 각각 족과 비라는 단어를 써서 분류하고 있고 여기에 삼음 삼양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태양, 소양, 양명, 소음, 태음, 거름의 순차에 따라서 명칭이 배열되어 있고 그 명칭에 따른 병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과 관련된 경맥 5종류가 다시 한번 또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총 11종의 경맥의 명칭과 또 그 분포와 그 병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양심일 맥구경은 이와 비슷한 경맥 11종류를 또 다른 또 다른 명칭의 방법으로 기술하는데요. 바로 음과 양으로만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은 거양맥, 소양은 소양맥이라고 하는데 이때 다리에 있는 경맥은 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거양맥, 소양맥, 양명맥, 소음맥, 태음맥, 거름맥이라고 부르고 있고 팔부에 존재하는 5종류의 경맥은 비태음맥은 비거음맥, 비소음맥은 피소음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바로 비태양맥은 어깨와 관련된 경맥, 비소양맥은 귀와 관련된 경맥, 비양명맥은 치아와 관련된 경맥이라고 명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양십일 맥구경은 족비와 다르게 팔다리의 명칭은 없지만 음양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명명하고 있고 또는 특정한 경맥은 해당 해박적 구조와 관련해서 경맥 명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개의 경맥이 황제 내경 시대에 와서 12개, 여기서 보면 수거름 신포경이라고 하는 경맥이 추가됨으로써 12개가 되고 이 12개의 구성에 앞선 시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장부의 형태의 명칭이 추가됨으로써 오늘날의 경맥의 명칭과 개념, 유주 분포가 확정된 것이죠. 이렇듯 12경맥의 기원과 변천을 명칭으로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경락에서 경맥과 락맥을 구분할 때 우리가 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었다고 했죠. 바로 이 맥이라고 하는 것 중에 표본이라는 의미를 써서 하나의 맥진 체계를 통해서 병증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시동병의 병태 생리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갑자기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경락의 유주 분포에 있어서 이런 유주 분포의 인식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경락은 경우에 따라서 인체의 생리적인 상태 또는 해부학적 상태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주로 쓰이지만 옛 의가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자의 질병을 관찰하고 이를 진단해서 치료에 활용하는데 경맥이라는 과정의 개념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어떻게 봤냐 하면 바로 맥진을 통해서 맥진과 관련된 병증을 구분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표본맥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표와 본은 표는 인체의 구간 부위, 구간은 특히 머리, 몸통을 중심으로 하는 부위를 지칭하는 것이고 본 부위는 인체의 팔다리 부위를 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체의 머리와 몸통을 중심으로 하는 맥진과 이와 상응하는 맥진처로서 팔다리 부위의 맥진을 연관하는 과정에서 그 연관된 맥진과 관련된 병증을 시동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의 경락이라는 초기 경락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맥의 개념의 형성에서는 초창기에 이러한 인체 표부에서 맥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질병과 연관하는 인식이 등장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인체 몸통에 등장하는 병증을 아까 말했던 본이라고 하는 팔다리의 손목과 발목 부위에서 관찰할 수 있을 때 이 관찰된 맥진처 부위를 치료 대상으로서 활용해야지라는 인식을 통해서 자극으로 쓰였을 때 그 맥진하던 부위를 자극하는 대상으로 인식할 때 혈이라는 하나의 초창기, 초기적인 경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황룡산 교수는 경맥과 관련된 혈이라고 해서 경맥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몸통에 등장하는 병증 부위의 맥진과 인체의 팔다리 부위에 등장하는 맥진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A와 B라는 영역이 연결되는 듯한 설명이 경맥의 순행 노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목 부위와 발목 부위에서 관찰한 방법으로 머리, 얼굴, 몸통 부위에서의 병증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데 활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체의 상하라고 하는 공간을 어니 부위에서 관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경맥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맥진을 활용해서 나타나는 질병 진단의 과정을 희동병, 맥진이 아닌 단순히 병맥에 유주하는 공간 안에서의 쇠표의 병변과 관련된 요소로서 관찰하고 분류한 방식을 소생병이라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맥진이 질병의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틀을 통해서 시각화해 보면 결국은 표본의 맥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경맥과 경혈이 시작되고 하나의 노선과 같은 하나의 길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은 족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두면부의 병증을 치료할 것인가, 또 손부에 있는 어, 공간에서 어떻게 두면 부위의 질병을 관찰하고 치료했는가에 대한 개념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고, 몸통 중심의 질병을 손과 발부에 있는 음경이라고 하는 공간의 맥진처를 통해서 관찰하고 진단 치료에 활용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각적 요소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병후입니다. 질병 상태라는 것이죠. 경맥에 관련된 질병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락을 구분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혈이라고도 부르고 경혈이라고도 부르는 각각의 특정 부위를 인식하고 그것을 치료에 활용하는 경혈 주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일부 경혈의 주치 증상이
경락과 관련된 질병 양상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것이 경맥과 경혈의 상관성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단의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맥진이라고 했을 때 이 맥진의 부위를 맥구라는 말을 써서 진맥을 했고 또 질병 상태를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오늘날 보면 원혈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정 혈들은 바로 초창기에 경맥을 통해서 관찰된 질병 상태 그리고 그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극 부위라는 경맥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의학의 핵심은 질병을 진단하는 부위가 곧 병을 치료하는 부위라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의 한 공간인 경맥, 경혈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12경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삼음삼양, 장부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맥이라고 하는 것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인체의 구조를 상하, 안팎으로 구분해서 분류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바로 상하로 구분하는 개념은 손과 발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어, 분류하고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장육부 내부 장기, 중요 내부 장기를 6가지, 12가지로 얘기할 때 바로 이 내부 장기 중에 인체의 복부와 가슴 부위로 각각 나눠서 그리고 가슴 부위에 있는 장기, 심장, 폐, 심포를 위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팔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였고 복강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장기인 간, 비, 신은 아래에 위치한다라는 의미로 다리라는 명칭을 써서 족이라는 말을 써서 어, 이 장기와 관련된 경락의 명칭을 구분한 것이죠. 그리고 삼음 삼양에 대한 명칭은 공간의 배치와 기와에 따른 배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음 삼양은 사실 의사학을 비롯한 한의 고전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경락 이론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보면 공간에 대한 배치를 삼음 삼양으로 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간의 배치뿐만 아니라 삼음 삼양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는 변화의 속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화의 관점에서 삼음 삼양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은 공간이라는 중심에서 이해하는데요. 바로 태음, 소음, 벌음, 양명, 태양, 쇠양은 각각 표와 리, 그러니까 겉과 속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배치되어 있고 이 중에서 태음과 양명은 인체의 앞쪽, 소음과 태양은 인체의 뒤쪽, 거름과 소양은 인체의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안과 박을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와의 속성을 장기의 장기와 연관해서 해석할 때 태음에는 허파, 비, 소음에는 심과 신, 거름에는 심포와 간을 배치한 개념이 황제내경에서 등장하게 되고 대장과 위는 양명으로, 소장과 방광은 태양으로, 삼초와 담은 소양으로 기와의 개념으로 장부와 연관한 개념들이 또 등장하고 있죠. 이 기본적인 도표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체의 상하, 삼음 삼양의 공간의 배치를 염두에 두고 내장 장기를 기와의 속성에 따라서 다시 삼음 삼양에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처음 듣기에 매우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좀만 더 심화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인체의 공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체의 공간을 해석할 때 쓰는 용어를 해부학적 자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앞쪽을 응시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여러분의 손바닥이 몸 앞쪽으로 향하도록 예, 앞쪽 돌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엎침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 손바닥은 앞쪽을 향하게 되고 엄지손가락은 몸통의 가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해부학적 자세를 왼쪽 팔만 놓고 보면 노뼈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 되고 라테랄이 되죠. 좌뼈가 있는 쪽이 메디알 안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손바닥 측면을 통해서 어, 앞팔의 앞쪽이 앞면, 결국은 이 공간이고 그 다음에 어, 뒤쪽을 우리가 도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해박적 자세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태음이라는 공간은 해박적 자세에서 보면 앞쪽, 그러니까 배 쪽이라고 하는 건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쪽은 결국은 해박적 자세에서 가쪽이죠. 솜이라는 공간은 앞쪽이자 안쪽이 되겠죠. 앞쪽이자 안쪽. 그리고 거름이라는 공간은 앞쪽의 중간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사실 오늘날 해박적 자세에서 경락의 분포를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양명, 태양, 소양을 설명해 보면 등 쪽에서 가쪽은 양명, 등 쪽에서 안쪽은 태양, 등 쪽에서 중간은 쇠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팔과 다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삼음삼양이 해박적 용어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도 이런 해박적 자세로 공간을 해석할까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의 취열 자세라는 표현으로 해서 바꿔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앉은 자세,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팔과 다리가 정렬되는 것인데요. 이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몸통 쪽을 향하게 되는 느낌이 있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인체의 보행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지금 아래쪽 그림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앞쪽에 해당하는 곳은 노뼈 쪽이 되고 뒤쪽에 해당하는 것은 좌뼈 쪽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한약적인 자침 기본 자세이자 결국은 삼음삼양의 공간적 위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태음은 앞쪽입니다. 예, 그래서 앞쪽이고요. 그런데 안쪽입니다. 몸통 쪽이기 때문에 안쪽이 되고요. 그럼 이때 양명은 앞쪽이면서 바깥쪽이 됩니다. 가쪽이 되는 거죠. 음양에서 표리라고 했죠. 양은 겉이고 음은 안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깥쪽과 안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자세에서 양명은 태음은 앞쪽에서 밖과 안이 되는 거고 그리고 태양과 소음은 뒤쪽에서 밖과 안쪽이 되는 걸로 정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자리가 결국은 소양과 거름에서 바깥과 안이 된다라는 배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앞에서 슬라이드 설명한 것처럼 삼음삼양은 표와 겉과 속을 얘기하는 거고 양명은 앞쪽, 태양과 소음은 뒤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관해서 이 자침 자세가 어떻게 공간의 명칭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에서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소개해 보면
자연스러운 손을 늘어뜨린 자세 또는 여러분이 앉은 자세에서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은 자세에서 이렇게 노뼈가 위를 향하고 젖뼈가 아래를 향하면서 결국은 앞과 뒤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게 될 때 결국은 바깥쪽, 몸통의 바깥쪽은 가쪽은 양, 몸통의 안쪽에 가까운 공간은 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결국은 경맥의 공간을 배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실제 그림에서 안쪽 공간에 있는 손바닥 측면, 그 다음에 벤트랄 영역의 앞쪽 공간, 해박적으로 벤트랄 공간이 음경, 손등을 비롯한 어깨 뒤쪽 팔꿈치 영역이 양경으로 나눠지는 것도 안과 박이라고 하는 구분에서 음과 양이 구분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에 보면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나열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앞쪽은 앞쪽은 양경, 뒤쪽은 어, 앞쪽은 양명, 뒤쪽은 태양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양명은 앞쪽이고 태양은 뒤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태양의 안쪽 공간을 소음이라고, 앞쪽의 안쪽 공간을 태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다리 아래쪽에서, 무릎 아래쪽에서는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거름의 등장인데요. 이 거름의 등장이 사실은 이 앞쪽의 안쪽 공간에 있어야 될 태음의 위치와 치환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옛사람들이 풀지 못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가락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쪽이 양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앞쪽 공간으로 가운데 발가락 조약을 양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 공간으로 새끼 발가락 쪽을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히 소음은 뒤쪽에 안쪽이니까 발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음은 발바닥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뒤쪽과 발바닥이 소음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소음은 새끼발가락과 발바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 뒤꿈치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양명은 방금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발등 쪽이 양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안쪽을 어디다 세웠냐? 바로 태음이라는 공간을 엄지발가락에 만듭니다. 엄지발가락도 결국은 앞쪽 공간이면서 안쪽이기 때문에 양면과 태음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결국 소양의 공간은 양면과 태양의 중간인 넷째 발가락으로 갖다 놓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걸음이 소양의 상반된 공간으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공간을 걸음이라고 하는 공간에다 갖다 놓은 것이죠. 이것은 임상적 실천 과정에서 바로 태음과 양명의 사이가 얼음이라는 공간으로 해석이 돼야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 때문에 결국은 무릎 아래의 공간 안에서 이거를 그대로 병렬로 연결할 때 바로 걸음이라고 하는 위치가 태음과 양명의 사이 공간으로 배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무릎 위쪽 넙다리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사실 무릎이 넙다리로 오면 지금까지 말했던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뭐라고요? 앞쪽인 배 쪽은 양명과 태음, 뒤쪽은 태양과 솜이라는 공간을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자리, 바깥쪽의 가장자리는 소양, 안쪽의 가장자리 중간은
걸음이라고 하는 위치를 배열하게 됩니다. 무릎 아래에서 삼음삼양의 배열 과정의 일부에 다른 점이 보이긴 해도 결국은 무릎 위를 지나면서 이러한 삼음삼양의 공간적 배치가 다시 원칙에 따라서 배열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존재하는 경열들이 바깥쪽에서는 바깥쪽과 뒤쪽에서는 주로 양명, 넙다리 안쪽과 종아리 안쪽에서는 주로 음경의 경혈 등이 배열되어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몸통 부위에서 삼음삼양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경맥의 삼음삼양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앞쪽은 양명과 태음, 뒤쪽은 태양과 소음, 옆쪽은 소양과 얼음이 되어야겠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뒤쪽에서의 바깥쪽과 안쪽은 바로 척추 세음근과 관련된 요소에서 척추 주변의 근육 조직을 안, 안과 밖으로 나누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곧 태양과 소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일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소음인데요. 소음이 우리가 현재 경락의 12개의 경락 중에 족소음에 해당하는 경락이 몸의 앞쪽인 배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원칙에 따라서 소음은 척추의 안쪽 공간인 곳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소음이 몸통의 앞쪽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떠한 지식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측면들을 계속 의문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족소음 신경은 비록 몸통의 앞쪽에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지만 족소음에 관련된 랑맥, 족소음에 관련된 경근,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척추 안쪽에 분포하는 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족소음 신경인 하나만, 경락계통 중에 하나만 몸통의 앞쪽에 배열되어 있고 족소음 랑맥과 경근은 몸통의 뒤쪽, 그래서 원칙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해석할 때 오늘날 족소음 신경이 몸통 앞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앞으로 고쳐가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통 앞, 뒤를 포함한 공간적 인식에 대한 삼음삼양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것은 황제내경 소문 음양이합론은 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옛사람들은 우리가 남쪽을 바라보고 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에서 공간에 대한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 인체의 앞쪽을 광명, 오늘날로 말하면 양명이라고 했고 그 뒤쪽을 퇴충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퇴충은 꼬리뼈를 중심으로 해서 인체의 뒤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퇴충을 오늘날 의미로는 소음이라고 불렀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뒤쪽에 바깥쪽이 태양, 앞쪽에 안쪽을 태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체의 공간을 삼음 삼양을 통해서 전후, 좌우, 안과 밖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인체의 뒷꽁무니이자 이 안쪽 공간을 퇴충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이 퇴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중에 충맥과 관련된 개념으로도
연관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같은 충자의 글자가 같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축맥은 인체의 앞쪽 공간에 분포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앞쪽에 분포하는 축맥이 해충과 관련된 솜이라는 명칭과 연역되면서 축맥의 위치를 솜이라고 란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흔적이 고 문헌 안에 등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왜 인체 앞쪽에 족소음 신경으로 불리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오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오류의 문제는 바로 이 축맥과 관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글자를 가지고 좀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인체를 공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질병을 공간적으로 구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얼굴로 오는 병을 양명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목덜미로 오는 병을 태양이라는 말로 쓰고 뺨으로 오는 병을 소양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삼음삼양이 공간을 의미한다면 공간에 대한 병리적 관찰을 삼음삼양의 명칭을 통해서 질병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공간에 대한 인식은 그냥 관념적일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진화 생물학이나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할 때, 물론 이 부분이 꼭 공간적인 의미를, 삼음삼양의 의미를 대변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공간적 특이성들이, 공간적 구분들이 서로 연관되고 상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런 타의 발생 단계에서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수정란이 어, 할배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태아를 형성할 때 이 과정에서 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배업을 외배업, 내배업, 중배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태아의 발생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배업에 있는 세포 조직 등이 유사한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내고 또 인체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설명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척추 동물에 있어서의 위장관의 발생 단계에서 이러한 배업 등의 유사성 등이 하나의 일정한 공간을 통해서 내장 장기 또는 조직과 기관 등을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 등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특히 경락경혈학에서 말하는 삼음삼양은 이러한 공간적 특이성을 이해하는 특히 질병 상태를 이런 공간적 특이성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12경맥의 이러한 개념 등은 인체 전체를 하나의 연관 짓고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활용해 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의 나열 방식 또는 생명 현상의 운행 방식을 방향성, 뭐 수학적이나 물리학적으로 보면 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의 방향성, 생명 현상의 방향성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서로 다른 기관과 조직, 세포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연계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이 12경맥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12경맥의 방향성과 연계성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8가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하의 각각의 삼음, 삼양의 분류에 따라서 결국은 방향성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음경은 아래에서 위로, 양경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 순서를 정하고 있는 방향성인데 바로 이거를 우리는 수숭, 화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수숭, 화강의 방향성이 결국 염기순환의 구조를 나중에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음경은 위로, 양경은 아래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손과 머리는 모두 위에 있는 걸로 나열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결국은 수승화강이라는 한의학적 고유한 하나의 에너지의 변화, 기화의 변화, 기화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표리 소통입니다. 겉과 속이 서로 상관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또한 경락을 통해서 겉과 속의 상관성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를 다른 말로는 표리장부라는 말로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하 소통이라는 말, 상하 상전, 접경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수성화강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개별적인 경락이 서로 상하에서 만나는 지점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만나는 몇 군데의 지점 등이 결국은 접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의 진단과 치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의 관계를 또 다른 측면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같은 기운끼리의 소통이라는 육합이라는 개념을 탄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결국은 염기순환과 기화의 원리까지를 포함해서 결국은 삼음삼양의 기화의 기화의 같은 속성 등을 같이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이따가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개념은 장부상통입니다. 인체 내 주요 장기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상관성을 맺고 질병 상태를 공유하고 또는 질병 상태가 전파되거나 치료 과정으로 회복되어지는지를 장부 간의 관계성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설명할 때도 12경맥의 명칭과 방향과 연계성을 활용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삼음 12경맥을 오행이라는 규칙을 활용해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생이라는 상호작용, 상극이라는 상호작용, 또는 상극을 넘어서 병리적으로 어, 어, 억압하는 상호작용 등을 모두 포함해서 결국은 상호작용의 현상으로 경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경맥의 유주를 순서대로 명칭 등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를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화살표 순서대로 경맥의 명칭을 먼저 숙지하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암기의 순서는 또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데요. 시작은 스테인 폐경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족골은 강경으로 해서 12개의 경맥 명칭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표리의 관계, 그리고 같은 기운끼리의 관계, 그리고 표리의 관계, 이러한 순서를 병행하게 되고 이 순서에 따라서 결국은 스테인 폐경에서 족걸음 강경까지의 순차를 암기하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맥, 두 개의 경맥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된 지점들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스테인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손가락, 특히 엄지손가락,
수양릉 대장경과 조경매 유경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콧방울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 공간에 가장 가까운 경혈 등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12경맥의 유주 순서와 그 유주 순서 속에서 만나는 지점 등을 교접이라는 말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칙은 연기의 순행과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 순행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들을 이해하게 숙지하고 암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것을 지금과 같은 도표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도표가 만들어질 때 이 도표 속에서 결국은 경맥이 만나는 지점 등의 특히나 표리라고 하는 서로 관계로 만나는 지점 등을 이해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표리 소통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경과 양경 그리고 폐와 대장이라는 장부가 표리를 이루고 이러한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의 경맥이 만나는 지점 스테인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은 검지손가락 조경매 유경과 족태형 비경은 엄지발가락 수소음 신경과 수태양 소장경은 새끼손가락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경맥 등이 만나는 지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점을 근거로 해서 두 경맥의 병증을 상호작용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표리 관계 질병 치료입니다. 이때는 주로 고대 전통적인 신법에서는 장부의 평형을 유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어, 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결 방법은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위쪽 구조가 아니라 아래쪽 구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스템 폐경에서 수양명 대장경의 표리 관계가 대장에서 조경매 유경으로 넘어가는 관계. 이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위와 아래라는 것이죠. 위와 아래는 어떤 의미라고 하면 상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양명 경맥과 하부를 중심으로 하는 조경명 경맥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다라는 그리고 이것이 서로 소통한다라는 측면으로 관계성을 어, 주목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족태음이라는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맥과 수솜이라고 하는 심을 중심으로 하는 경맥이 상하로 연결되는 구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질병의 상하의 관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관찰해서 치료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의 임상 사례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리의 삠 증상에서 족태양에서 나타나는 허리삠을 수태양경의 후계로 치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족태양에 있는 하부 경맥을 수태양이라는 상부의 경맥을 통해서 표리로 이어지는 지점을 주목해서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하를 연결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족태양의 병증을 수태양에 있는 경혈로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들이 등장하는 것이 결국 상하의 관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맥의 유지와 연결고리에 있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동일한 어, 표리의 관계와 배유 유사하면서도 이게 표리의 관계죠. 표리의 관계와 함께 같은 삼음삼양의 기운끼리 묶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태음이랑 묶어지고 양명이랑 묶이고 소음이랑 묶이고 태양이랑 묶이고
걸음이랑 묶이고 수양이랑 묶이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결국은 같은 삼음삼양의 기운끼리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병태 생리적인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양면끼리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로도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상하의 관계. 그리고 같은 기운끼리의 관계는 사실은 어, 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상하의 관계와 동일한 기운의 관계가 중복되어 있는 병맥들이 주로 양경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병증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명의 병증이 더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음경의 병증은 상하의 관계라든지 같은 기운의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라고 하는 임상적인 설명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삼음상향의 기운끼리 묶어서 질병의 어, 질병 상태에 대한 관찰과 치료의 활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부 상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부 상통은 의학 입문 5장 천창론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또한 독립보감에서도 계승되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문 그대로 여러분이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장부 상통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상세하게 그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부 상통에서는 심과 담, 간과 대장, 비와 소장, 폐와 방광, 신과 삼초, 위와 명문 또는 신과를 연결해서 서로 장부가 관련되어 있다. 즉, 어, 음에 해당하는 장과 양에 해당하는 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보통 여러분 장부의 관계를 표리로 이해하는 내용을 아시죠? 이때 보면 오행의 규칙에 따라서 폐와 관계되는 표리는 대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5장의 장부 상통에서 보면 폐와 관련된 건 대장이 아니라 방광, 방광입니다. 즉, 표리의 관계에서는 오행에 관련된 장부의 관계가 있다면 음양 오행의 표리가 아닌 장부 상통이라고 하는 병리적 상태의 관계성에서는 질병 상태에서 서로 유관한 장과 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삼음 삼양의 공간적인 경락 구조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추후에 장부 상통과 삼음 삼양에 근거한 경락 이론이 또 소개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장부와 관련된 상관성이 표리 관계뿐만 아니라 상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 장과 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오늘 경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등을 정의하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